법의 목적은 평화며 그것을 위한 수단은 투쟁이다. 그런데 법이 불법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한, 그리고 이런 현상은 세상의 끝이 도래하기까지 계속되겠지만 법에서 투쟁을 제거할 수는 없다. 법의 생명이 바로 투쟁, 즉 민족들의, 국가 권력의, 계급의, 개인의 투쟁이기 때문이다. 이 세상의 모든 법은 쟁취된 것이며 모든 법의 원칙들은 이것을 부인하는 자들로부터 싸워서 얻은 것이다. 그리고 모든 법적 권리는 개인들의 것이건 나라 전체의 권리건 그걸 주장하고 방어할 만반의 준비 태세가 전제되지 않으면 안 된다. 법은 단순한 이론이 아니라 생생히 살아 움직이는 힘이다. 그러므로 정의의 여신은 한 손에는 권리의 무게를 재는 저울을 들고 있고 다른 손에는 그것을 실행하는 검을 쥐고 있는 것이다. 저울 없는 검은 야만적 힘이고 검 없는 저울은 법의 무능함을 보여줄 뿐이다. 저울과 검은 한데 속한다. 법의 상태는 정의의 여신이 쥐고 있는 검이 그녀가 들고 있는 저울의 균형을 이뤄낼 수 있는 상응한 날카로움을 보일 때만 비로소 완벽한 것이다. 법은 끊임없는 하나의 노동이며 그것은 국가 권력만이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민이 다 종사해야 하는 수고이다. 법의 일생을 한 컷으로 그려보면 온 국민이 경제적 내지 정신적 생산을 위해 활동하는 쉴 틈 없이 분주한 숭고한 모습, 바로 그런 장면이 나온다. 개인들이 저마다 자신의 법적 권리를 방어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실제로 그것에 나아갈 때 그는 바로 국가가 해야 하는 그런 일에 동참하는 것이고 자신의 소소한 것으로 이 땅에서 법의 이념을 구현하는 데 기여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이런 일이 모든 사람에게 똑같은 정도로 주어지지는 않는다. 수많은 사람들의 일상적 삶은 분쟁이나 충돌과 무관하게 법이 인간 활동에 부여하고 있는 한계 내에서 평탄하게 이루어진다. 그들을 향해 법은 투쟁이다라고 해도 그들은 이렇게 말하는 우리를 향해 멀뚱거리며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아는 것은 오직 평화와 질서라는 상황뿐이기 때문이다. 이 사람들 자신이 경험한 입장에서 본다면 그들이 전적으로 옳다. 왜냐하면 이것은 그 자신이 땀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다른 사람들의 노동의 결실로 이루어진 부를 공짜로 얻은 부유한 상속이니 소유는 노동이다 라는 원리에 대해 의문을 갖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와 그들이 보는 것이 다른 이유는 소유와 법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측면에서의 성격이 그 주체에 따라 서로 분리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즉 한쪽에 소유가 누리는 향락, 법이 누리는 평화가 있다면 다른 측면에는 소유에 따르는 노동, 법에 따르는 투쟁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사실 소유는 법과 마찬가지로 두 개의 얼굴을 지닌 야누스의 머리와 같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쪽만을, 다른 사람들에게는 저쪽만을 돌린다. 법과 관련하여 이 점은 각 개인에게뿐만 아니라 모든 세대에 적용된다. 한 세대의 삶은 전쟁이지만 다른 한 세대는 평화를 누린다. 그리고 나라들에 있어서도 이러한 양면적 분리에서 오는 간극으로 인해 개인과 마찬가지로 그와 같은 착각에 빠질 수 있다. 오랜 기간에 걸친 평화를 누림으로써 평화가 영원하리라는 믿음은 최초의 총성이 그 달콤한 꿈을 산산조각낼 때까지 한껏 여유를 즐기지만 그 다음에는 별 어려움 없이 평화를 누렸던 세대 대신 전쟁이라는 고된 수고를 통해서 평화를 다시 얻어내야 하는 다른 세대가 등장하게 된다. 수고와 누림은 이런 식으로 소유와 법 안에 분배되는 것이다. 그래서 누군가는 평화를 누리며 살다가 평화 속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위해서 일하고 싸워야만 하는 것이다. 투쟁이 없는 평화나 수고가 없는 누림은 에덴 시절에만 가능한 것이다.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오로지 이 두 가지가 오직 때로는 고통스럽게 그리고 부단하게 수고를 감당한 결과일 뿐이다. 우리의 법 이론을 자세히 보면 정의의 여신의 검보다는 그녀가 들고 있는 저울판에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지 않은가 싶다. 순수 과학적 입장, 요컨대 법을 실질적인 측면에서의 힘이라는 개념으로 보지 않고 추상적인 법적 원리로서의 논리적 측면만을 보도록 하는 것은 법의 전체적인 파악에 지장을 주고 냉정한 현실과 조화를 이루어야 하는 법의 특성을 간과하게 하는 오류를 범하게 한다. 법이라는 용어는 흔히 두 가지 뜻으로 사용된다. 하나는 객관적 의미이고 다른 하나는 주관적 의미이다. 객관적 의미의 법은 국가에 의해 강제되는 법 원리들로서 생활의 법적 질서를 잡아가는 것이다. 그러나 주관적 의미로 쓰는 법은 말하자면 예고 없이 촉발되어 추상적 법 규범이 개인의 법적 권리로 구체화됨으로써 실제화된다. 그런데 법은 두 가지 면에서 다 저항을 받게 되어 있는데 이 두 가지 방향에서 저항을 모두 물리쳐야만 한다. 다시 말해 법은 대항하거나 투쟁을 통해 자신의 존재를 주장해야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우리는 세상 일들이란 거기에 무슨 변화를 주고자 할 때에는 기존에 누리는 권리와 사적 이해관계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형태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한 사정에 놓여 있게 되는 것을 흔히 경험한다. 사실 수많은 개인이나 모든 계층의 이해관계가 시간이 지날수록 현행법과 밀접하게 엮이기 때문에 기존의 어떤 법 하나를 없애버리기 위해서는 기득권자들에게 엄청난 피해를 주지 않고서는 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어떤 법 규범이나 제도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다는 건 이런 모든 이해관계들에 대해 선전포고를 하는 것이며 수천 개의 빨판을 갖고 있는 해파리를 떼어내는 것과 같다. 그러므로 이러한 모든 시도는 자기 보존의 자연적 법칙을 쫓아 이익에 위협을 느끼는 자들의 격렬한 저항을 불러일으키고 결과적으로 투쟁을 야기한다. 그리고 모든 투쟁이 그렇듯이 그 승패는 이성의 무게가 아니라 서로 대립하는 세력 간의 힘의 상대성에 따라 결정되고 그 결과 종종 힘의 평행 4번형과 마찬가지로 원래의 선에서 대각선 방향으로 벗어난다. 이미 오래전 여론에 의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제도가 아직도 오랫동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사실은 이런 상황에서만 설명될 수 있다. 즉 이런 제도가 여전히 살아있다는 건 타성에 젖어서 그렇다기보다는 그 제도의 존재를 둘러싼 여러 이해관계들의 저항의 힘 덕분이다. 그런데 이런 기존 제도가 이런 이익에 의해 지시되는 경우 새로운 것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투쟁이 필요하고 몇 세기에 걸친 투쟁을 요하는 경우도 드물지 않다. 이러한 투쟁은 이들 여러 이익이 기득권을 소유한 형태로 있을 때 가장 격렬하다. 이 대목에 이르면 저마다 법의 신성을 슬로건으로 내세우는 두 세력이 상호 대립한다. 한쪽에서는 역사적 법, 즉 과거의 법이 갖는 전통에 대한 신성을 주장하고 다른 한쪽에서는 새로이 등장할 법, 그 젊음을 늘 새롭게 함으로써 영원한 법, 인류의 시원적 법의 신성을 주장한다. 법의 이념 그 자체들끼리의 갈등 상태는 마치 한 개인이 자신의 신념을 위해 모든 힘과 존재를 걸고 분투하다가 마침내는 역사의 최고 명령 앞에 굴복하는 것과 같은 모습을 보여주는데 이는 비극적이지만 엄연한 현실이다. 법의 역사가 기록해야만 할 모든 위대한 업적, 즉 노예와 농노제도의 폐지, 토지 소유, 산업, 양심, 신앙의 자유 등은 모두 이런 방식으로 가장 격렬한 투쟁을 통해서 우선적으로 쟁취되어야만 했고 그 투쟁은 종종 수세기 동안 지속되었다. 도처에 낭자한 피, 발 아래 짓밟힌 권리들이 법이 걸어온 행적을 증거하는 경우가 드물지 않다.
왜냐하면 법은 자기 자식이 자기 자리를 빼앗을까봐 자식들을 삼켜버리는 크로노스이기 때문이다. 법은 자신의 과거와 단절함으로써만 젊음을 계속 새롭게 할 수 있다. 단지 존재하게 되었다는 이유만으로 구체화된 법적 권리 내지 법 규범이 영원히 무한히 계속되기를 바라는 것은 엄마를 향해 팔을 내저으며 저항하는 아이와 같다. 법의 이념에 의지하면서 정작 자신은 법의 이념을 무시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법의 이념은 영원한 생성인데 이를 위해서는 이미 생성된 것은 새롭게 생성되는 것에 양보해야만 한다. 생성된 모든 것은 그것이 파괴되는 까닭에 가치가 있다. 이와 같이 법의 역사적 전개 과정은 우리에게 탐구, 안간힘, 투쟁, 간단히 말해 수고와 탈진할 정도의 노고의 모습을 보여준다. 그러므로 급속하게 일반 대중에게 퍼지고 있는 법의 발전 과정이나 언어 및 예술의 발전 과정이 매우 흡사하다는 식으로 설명하는 사비니의 이론을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 하나의 철학적 견해로는 위험하지 않지만 이론적으로는 거짓이다. 정치적 격언을 빌어서 표현하자면 그 이론 속에는 상상할 수 있는 가장 불길한 결과를 가져올 오류를 잉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인간이 충분하고도 분명한 목적의식을 갖고 사력을 다해야 하는 상황에 처해서도 팔짱을 낀 채 이른바 모든 법의 원천이라는 법적 권리는 하나의 신념으로 저절로 형성된다는 거기에 안주하여 자신있게 기다리면 된다는 그릇된 희망을 주기 때문이다. 법과 법적 권리를 만들어내는 원리들이 아무런 고통이나 수고, 행동 없이 들판에 나는 풀처럼 그렇게 존재한다는 것은 진짜 순진무구한 낭만적 사고인데, 다시 말해 과거 인류가 처했던 상황을 거짓으로 이상화하는 잘못된 관념에 기한 것이다. 선사시대에서의 법의 기원에 대하여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자료에 의하면 법의 탄생은 인간이 태어날 때 그런 것과 같이 언제나 격렬한 출산의 진통을 수반했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이런 현실에 대해 불평을 해야만 할까? 출산의 진통 속에서 엄마가 아이에게 자신의 생명을 걸고 둘 사이에 친밀한 유대가 생기는 것처럼 법이 고통 속에서 어느 국가에 주어지고 법을 위해 국민이 분투하고 논쟁하고 싸우며 피를 흘리는 과정에서 산모와 아기 사이에 생기는 동일한 내적 유대가 국민과 법 사이를 묶어준다. 아무 수고도 없이 얻은 법이란 황새가 데려온 아기 같아서 황새가 데려온 것은 여우나 독수리가 다시 채워갈 수 있다. 그러나 아이를 낳은 엄마는 여우나 독수리가 자식을 채워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투쟁과 피로 법이나 제도를 쟁취한 민족은 그것을 누가 빼앗아 가도록 놔두지 않는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느 민족이 자신들의 법을 고수하고 주장하는 힘과 사랑은 그들이 그것을 얻어내기 위해 들인 수고와 노력의 정도에 따라 정해진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한 민족과 그들이 갖고 있는 법적 권리의 원리를 이어주는 가장 강력한 유대는 단순한 관습이 아니라 희생이다. 하나님은 당신이 복 주시고자 하는 민족에게 그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공짜로 주지 않으시고 그들이 얻는 데 필요한 수고를 감해 주시지도 않으셨다. 오히려 무겁게 하셨다. 이런 의미에서 나는 주저없이 이렇게 말하고자 한다. 세상에 존재하기 위해 법이 필요로 하는 투쟁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라고. The end of the law is peace. The means to that end is war. So long as the law is compelled to hold itself in readiness to resist the attacks of wrong, and this it will be compelled to do until the end of time, it cannot dispense with war. The life of the law is a struggle of nations, of the state power,
of classes, of individuals. All the law in the world has been obtained by strife. Every principle of law which obtains had first to be wrung by force from those who denied it. And every legal right, the legal rights of a whole nation as well as those of individuals, supposes a continual readiness to assert it and defend it. The law is not mere theory, but living force. And hence it is that justice which, in one hand, holds the scales, in which she weighs the right, carries in the other the sword with which she executes it. The sword without the scales is brute force. The scales without the sword is the impotence of law. The scales and the sword belong together, and the state of the law is perfect only where the power with which justice carries the sword is equaled by the skill with which she holds the scales. Law is an uninterrupted labor, and not of the state power only, but of the entire people. The entire life of the law, embraced in one glance, presents us with the same spectacle of restless striving and working of a whole nation, afforded by its activity in the domain of economic and intellectual production. Every individual placed in a position in which he is compelled to defend his legal rights takes part in this work of the nation and contributes his might towards the realization of the idea of law on earth. Doubtless, this duty is not incumbent on all to the same extent. Undisturbed by strife and without offense, the life of thousands of individuals passes away within the limits imposed by the law to human action, and if we were to tell them, the law is a warfare, they would not understand us, for they know it only as a condition of peace and of order. And from the point of view of their own experience, they are entirely right, just as is the rich heir into whose lap the fruit of the labor of others has fallen, without any toil to him, when he questions the principle, property is labor. The cause of the illusion of both is that the two sides of the ideas of property and of law may be subjectively separated from each other in such a manner that enjoyment and peace become the part of one, and labor and strife of the other. If we were to address ourselves to the latter, he would give us an entirely opposite answer. And indeed, property, like the law, is a Janus head with a double face. To some it turns only one side, to others only the other, and hence the difference of the picture of it obtained by the two. This, in relation to the law, applies to whole generations as well as to single individuals. The life of one generation is war, of another peace, and nations, in consequence of this difference of subjective division, are subject to the same illusion precisely as individuals. A long period of peace, and, as a consequence thereof, faith in eternal peace, is richly enjoyed, until the first gun dispels the pleasant dream, and another generation takes the place of the one which had enjoyed peace without having had to toil for it, another generation which is forced to earn it again by the hard work of war. Thus in property and law do we find labor and enjoyment distributed. One person has been obliged to battle and to labor for another who enjoys and lives in peace. Peace without strife and enjoyment without work belong to the days of paradise. History knows both only as the result of painful, uninterrupted effort. Our theory of law, it is only too easy to perceive, is busied much more with the scales than with the sword of justice. The one-sidedness of the purely scientific standpoint from which it considers the law, looking at it not so much as it really is as an idea of force, but as it is logically a system of abstract legal principles, has, in my opinion, impressed on its whole way of viewing the law a character not in harmony with the bitter reality. The term erect is, it is well known, used in our language in a twofold sense, in an objective sense and in a subjective sense. Thus rect
in the objective sense of the word, embraces all the principles of law enforced by the state. It is the legal ordering of life. But Recht, in the subjective sense of the word, is, so to speak, the precipitate of the abstract rule into the concrete legal right of the person. In both directions, the law meets with opposition. In both directions, it has to overcome that opposition. That is, it has to fight out or assert its existence through a struggle. But it very frequently happens that things are in such a condition that the change can be effected only at the expense of an exceedingly severe encroachment on existing rights and private interests. In the course of time, the interests of thousands of individuals and of whole classes have become bound up with the existing principles of law in such a manner that these cannot be done away with, without doing the greatest injury to the former. To question the principle of law or the institution means a declaration of war against all these interests, the tearing away of a polyp which resists the effort with 1,000 arms. Hence, every such attempt, in natural obedience to the law of self-reservation, calls forth the most violent opposition of the imperiled interests, and with it a struggle in which, as in every struggle, the issue is decided not by the weight of reason, but by the relative strength of opposing forces, the result being not infrequently the same as in the parallelogram of forces, a deviation from the original line towards the diagonal. Only thus does it become intelligible that institutions on which public opinion has long since passed sentence of death continue to enjoy life for a great length of time. It is not the vis inertis which preserves their life, but the power of resistance of the interests centering about their existence. But in all such cases, wherever the existing law is backed by interests, the new has to undergo a struggle to force its way into the world, a struggle which not infrequently lasts over a whole century. This struggle reaches its highest degree of intensity when the interests in question have assumed the form of vested rights. Here we find two parties opposed each to the other, each of which takes as its device the sacredness of the law. The one that of the historical law, the law of the past. The other that of the law which is ever coming into existence, ever renewing its youth, the eternal primordial law of mankind. A case of conflict of the idea of law with itself which, for the individuals who have staked all their strength and their very being for their convictions, and finally succumb to the supreme decree of history, has in it something that is really tragic. All the great achievements which the history of the law has to record, the abolition of slavery, of serfdom, the freedom of landed property, of industry, of conscience, etc., all have had to be won, in the first instance, in this manner, by the most violent struggles, which often lasted for centuries. Not infrequently streams of blood, and everywhere rights trampled underfoot, mark the way which the law has traveled during such conflict. For the law is Saturn devouring his own children. The law can renew its youth only by breaking with its own past. A concrete legal right or principle of law, which, simply because it has come into existence, claims an unlimited and therefore eternal existence, is a child lifting its arm against its own mother. It despises the idea of the law when it appeals to that idea, for the idea of the law is an eternal becoming, but that which has become must yield to the new becoming, since alles, was entsteht, ist wert, dass es zugrunde geht. Everything that comes into being is worth perishing. And thu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law presents us with a picture of research, struggle, fight, in short of toilsome, wearying endeavor. Therefore, we are compelled decidedly to reject the parallel instituted by Savigny, a parallel which found universal favor so rapidly between law on the one hand and language and art on the other.
This doctrine is false, but not dangerous as a philosophical opinion. As a political maxim, however, it contains an error pregnant with the most ominous consequences imaginable, because it feeds man with hope where he should act, and act with a full and clear consciousness of the object aimed at, and with all his strength. It feeds him with the hope that things will take care of themselves, and that the best he can do is to fold his arms and confidently wait for what may gradually spring to light from that primitive source of all law called the natural conviction of legal right. That law and the principles of legal right come into existence or are formed painlessly, without trouble, without action, like the vegetable creation, is a really romantic notion. That is, a notion based on a false idealization of past conditions. The information afforded us by the remotest history on the origin of law is sufficient. But this information is to the effect: the birth of law, like that of men, has been uniformly attended by the violent throes of childbirth. And why should we complain that it is thus attended? The very fact that their law does not fall to the lot of nations without trouble, that they have had to struggle, to battle, and to bleed for it, creates between nations and their laws the same intimate bond as is created between the mother and her child when, at its birth, she stakes her own life. A principle of law won without toil is on a level with the children brought by the stork. What the stork has brought, the fox or the vulture can take away again. But from the mother who gave it birth, neither the fox nor the vulture can take the child away. And just as little can a people be deprived of the laws or institutions which they have had to labor and to bleed for in order to obtain. We may even claim that the energy and love with which a people hold to and assert their laws are determined by the amount of toil and effort which it costs them to obtain them. Not mere custom, but sacrifice forges the strongest bond between a people and their principles of legal right. And God does not make a gift of what it needs to the nation He wishes well, nor does He make the labor necessary to its acquisition easy but difficult. In this sense, I do not hesitate to say, the struggle needed by laws to fight their way into existence is not a curse, but a blessing.